2017년 3월 카라카스의 한 병원이었습니다. 30대 여성이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지만 마취제가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환자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수술 중간에 환자가 깨어나면 간호사들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같은 시기 카라카스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노숙자가 아니라 정장을 입은 회사원과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었습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던 중산층이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찾게 된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은 3,030억 배럴의 석유가 있습니다. 남미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금 매장량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와 철광석 보크사이트까지 있는 자원의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왜 무너진 걸까요? 어떻게 세계 최대 석유 부국이 국민들을 굶주리게 만들었을까요?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특정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합니다. 베네수엘라가 석유에 의존했던 것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째,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부자 나라가 됐는지입니다. 둘째, 무엇이 이 나라를 무너뜨렸는지입니다. 셋째, 한국은 어떻게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는지입니다. 1인당 GDP는 150달러 정도였습니다. 당시 한국보다도 못 사는 수준이었습니다. 1922년 12월 14일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마라카이보 호수 근처 작은 마을에서 바라소 델 쿠코 유정이었습니다. 미국 석유 회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과 로열 더치 쉘 같은 거대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투자했습니다. 1929년 베네수엘라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 산유국이 됐습니다. 석유 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920년대 말에는 정부 수입의 60%가 석유에서 나왔습니다. 카라카스 거리는 최신형 캐딜락과 샤넬 매장이 어울리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프랑스산 와인과 아르헨티나산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베네수엘라 여성들은 미스 월드 대회에서 6번 우승하며 미모와 부의 상징이 됐습니다. 1960년 베네수엘라 석유부 장관 후안 파블로 페레스 알폰소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부 장관과 만났습니다. 둘은 석유 생산량을 조절해 가격을 올리자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 만남이 거대한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1960년 9월 14일 바그다드에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가 모였습니다. 이들이 만든 것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었습니다. 세계 석유 시장을 흔들 카르텔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오펙 창립 멤버로 석유로 떼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금고는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땅을 파면 석유가 나오니 다른 산업을 키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개발할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네덜란드 병이라고 부릅니다. 자원 수출로 돈을 벌면 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다른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자원 하나에만 의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이 길을 그대로 걸었습니다. 1970년대 초 수출의 90% 이상이 석유가 됐습니다. 커피 농장과 공장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철강 공장과 수력댐 지하철과 도로를 대규모로 건설했습니다. 국민들은 싼 기름값과 무료 교육, 무료 의료, 각종 보조금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이 혜택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결국 외국에서 빚을 내기 시작했고 국가 부채는 3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989년 2월 27일 카라카스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정부가 휘발유 값을 올리면서 버스 요금이 2배로 뛰자 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흘 동안 상점이 부서지고 군대가 투입되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는 극심했습니다. 동부 카라카스에는 초고층 아파트가 서 있었지만 서부 언덕에는 끝없이 판자촌이 펼쳐졌습니다. 같은 도시에 두 개의 세계가 공존했습니다. 1992년 2월 4일 새벽 젊은 장교들이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우고 차베스라는 38살 낙하산 부대 중령이 텔레비전에 나와 지금은 이렇게 됐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를 국민적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차베스는 감옥에 갔다가 2년 만에 사면을 받았습니다.
1998년 그는 희망의 표를 라는 슬로건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섰습니다. 판자촌 유권자들이 열광했고 차베스는 56%를 얻어 압승했습니다. 1999년 차베스는 취임식에서 이 병 들고 죽어가는 헌법에 맹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새 헌법을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같은 해 12월 새로운 헌법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6년으로 늘고 연임 제한이 사라지며 차베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미시온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무료 의료, 무료 교육산, 식료품 판매 같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판자촌에는 쿠바 의사들이 들어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문해율이 오르고 차베스는 유네스코의 문맹 퇴치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조지 부시를 악마라고 부르며 반미 아이콘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복지의 재원은 석유에서만 나왔습니다. 2000년대 석유 가격이 배럴당 20달러에서 140달러까지 치솟자 차베스는 그 돈으로 정책을 펼쳤습니다. 경제의 기반을 다변화하지는 않았습니다. 2002년 PDVSA 노동자들이 차베스 정부에 반대해 파업을 벌였습니다. 석유 생산이 멈추자 차베스는 1만 9천 명을 해고하고 자신의 충성파로 채웠습니다. 그 순간부터 PDVSA는 전문가들이 사라지자 설비 유지 보수와 투자가 줄었고 석유 생산량은 320만 배럴에서 250만 배럴로 떨어졌습니다.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진 나라가 생산을 줄이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베스는 환율을 1달러 2.15 볼리바르로 고정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공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결국 식량의 70%를 수입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원래 커피와 옥수수를 재배하던 농업 국가였지만 자급자족 능력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2013년 차베스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후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는 카리스마도 없었고 더 나쁜 타이밍을 맞았습니다. 2014년 석유 가격이 다시 폭락해 마두로 정부는 패닉에 빠져 화폐를 마구 찍어냈습니다. 통화량은 4년 만에 60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결과는 초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2017년 인플레이션율은 2600%, 2018년에는 130만 %까지 치솟았습니다. 아침에 1000볼리바르인 빵이 저녁에는 1500볼리바르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카라카스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지폐로 가방을 만들고 화장지 대신 지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폐 한 장보다 화장지 한 장이 더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돈이 휴지가 된 현실이었습니다. 정부는 신분증 끝자리 번호로 요일을 정해 쇼핑할 수 있는 날을 제한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끝자리가 생활을 통제하는 도구가 된 겁니다. 의료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병원에는 약이 없고 수술용 장갑조차 부족했습니다. 의사들은 맨손으로 수술을 하고 소독약 대신 식초를 쓰거나 마취제 없이 환자를 묶어놓고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말라리아와 디프테리아 같은 병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영아 사망률과 산모 사망률도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국민들은 비자발적으로 살이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현상을 마두로 다이어트라고 냉소적으로 불렀습니다. 2017년 조사에서 국민의 75%가 범죄율도 폭발했습니다. 2016년 카라카스는 10만 명당 살인 120건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가 됐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사람을 잡아 ATM으로 끌고 가 돈을 뽑게 하는 엑스프레스 납치가 경찰 월급은 한 달에 5달러 수준이라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경찰들은 범죄 조직과 손을 잡거나 뇌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치안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범죄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2019년 3월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일주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인공호흡기가 멈추고 냉장고가 꺼지며 환자와 음식이 동시에 위험에 처했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사이버 공격 탓을 했지만 전문가들은 관리 소홀과 투자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의사와 변호사, 교사 같은 전문직도 이민을 떠났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의사였던 사람은 리마에서 햄버거를 팔고 변호사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청소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한 세대의 인재가 흩어졌습니다. 볼리바르를 믿을 수 없게 되자 비트코인이 구원처럼 쓰였습니다. 해외에 있는 친척들이 보내는 돈이 가게의 라이프라인이 됐습니다. 마두로는 군대를 장악해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장군들에게 석유 사업 이권을 나눠주고 사업가로 만들어 충성을 얻었습니다.
선거가 조작됐다는 국제사회의 비판 속에서도 정권은 버텼습니다. 2019년 국회의장 후안 과이도는 자신을 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50여 개국이 그를 인정했지만 군대는 마두로 편에 섰습니다. 베네수엘라에는 2명의 대통령이 존재하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2019년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을 제재해 PDVSA가 미국 시장에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두로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돈을 빌리며 버텼지만 석유 생산량은 계속 줄어 2020년에는 하루 50만 배럴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쳤을 때 베네수엘라 병원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마스크와 산소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사망자는 제대로 집계되지도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에 시신이 쌓이고 공동묘지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마두로 정부가 가격 통제를 풀고 환율 규제를 느슨하게 하며 민간 기업 활동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달러화가 공식적으로 통용되면서 경제의 60% 이상이 달러로 거래됐습니다. 해외에 나갔던 부유층은 다시 동부 카라카스로 돌아와 고급 레스토랑과 명품 매장을 채웠습니다. 반면 서부 판자촌의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굶주렸고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2024년 현재 베네수엘라 1인당 GDP는 4,000달러 정도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200%가 넘고 최저임금은 한 달에 4달러에 불과합니다. 760만 명이 떠난 나라에는 의사와 선생님, 엔지니어가 크게 부족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실패는 석유 의존 포퓰리즘 부패 취약한 경제 구조가 겹친 결과였습니다. 첫째, 베네수엘라는 모든 것을 석유에 걸어 다른 산업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반도체 의존도가 높습니다. 2023년 석유와 반도체는 다르지만 한 산업에 과도하게 기대는 것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한국은 바이오 배터리, 전기차, AI 같은 새로운 산업을 키우며 산업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네수엘라와 다른 중요한 점입니다. 자원을 대신해 기술과 교육에 투자해온 길을 계속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요인은 포퓰리즘이었습니다. 차베스는 인기를 얻기 위해 재정 건전성을 무시한 채 돈을 뿌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나라를 망치는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선거 때마다 각종 복지 공약이 쏟아집니다. 기본소득과 무상정책이 논의되지만 재원 마련 계획이 없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국가 부채는 빠르게 늘고 있고 고령화로 지출은 더 증가할 것입니다. 셋째는 부패였습니다.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 아래에서 PDVSA와 군부는 권력과 돈을 독점하며 제도를 무너뜨렸습니다. 상원이 사라지고 사법부까지 장악되자 견제와 균형이 사라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제조업 기반으로 외화를 벌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교훈은 한 가지에만 의존하지 말고 인기에 영합하지 말며 제도를 지키고 경제 구조를 튼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하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석유와 젊은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떠난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무너진 제도와 신뢰를 회복하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입니다. 2024년 7월 선거에서 또다시 부정 논란이 일어났고 젊은 세대는 거리로 나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베네수엘라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어서 기술과 교육에 투자했고 그 덕분에 성장했습니다. 한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무너지면 가계와 경제 전체가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과 양극화도 장기적으로는 매우 위험합니다. 출산율 0.7명대는 앞으로 일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고 양극화는 포퓰리스트의 등장을 부를 수 있습니다. 결국 경제산업부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한국의 생존 조건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이야기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진 나라라도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30년 후의 한국을 결정합니다. 어려워도 올바른 길을 택하는 것이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